어떻게 5억이라니 말이 돼요? 땅값이 너무 미쳤죠. 올해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내년도 또 그럴 것 같고. 충남이 어려우면 강남은 전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땅값 버블의 원죄의 땅에 가고 있습니다. 그 원죄의 땅 어디일까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죠. 2019년부터 21년까지 강남에는 하이엔드라는 명분으로 최고가의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시작했고 내놓는 즉시 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초까지만 해도 타 지역 부동산 경기는 꺾여도 청담동은 끄떡없다 라고 개발업계는 자신감이 팽배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마저 정말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얼마야? 15억에 분양했으니까 7평 2억 얼마인데 나중에 나중에 많이는 30억 같은 7평을. 그러니까 워낙 이제 사기를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게 잘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청담동에 진입하려는 부유층 투자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들만의 시장이다. 강남, 그중에 삼성동, 청담동은 견고하다 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 자신감이 불안감을 넘어 패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청담동 모 호텔 앞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펜스를 쳐놨는데요. 여기는 대지가 1652평입니다. 호텔 영업을 할 때는 11층이 최고층이었는데 49층으로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할 땅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땅의 대로변에 붙은 건물들은요, 건물 앞쪽 땅 길게 도로 따라 길게 노선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노선상업지역,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땅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이 올라갈 때 지금 11층밖에 못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49층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전체 땅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49층으로 가능하겠죠. 서울시는 1,500평이 넘는 땅에 대해서는 사전협상 제도가 있어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디자인 공모전에서 디자인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용적률, 특히 높이 제한을 좀 풀어주죠. 그래서 49층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땅입니다. 이제 강남의 청담동 불패 신화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개발 사업에 투자한 대출금 만기 연장을 꺼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브릿지론 만기일인 지난 10월 18일 새마을금고가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펜스를 쳐놨는데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가는 사업장이 아주 수두룩하거나 그 땅들이 공매로 나온 것이 아주 많습니다. 도산대로 일대는 청담 사거리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30-40m 간격으로 우후죽순 하이엔드 오피스텔 개발이 한창이지만 분양가가 평당 1억을 넘어 2억, 3억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이엔드라고 하더라도 분양에 성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좀 분양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지금 현재 분위기는 되기가 힘들 거래요. 분양되기 힘들겠죠. 지금 하면은 분양된 것도 뭐 반납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팔라고 내놨었거든요. 가격을 많이 다운해갖고 다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강남 어디든 초고가 개발 사업이 한동안은 더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토지 가격이 너무 올라 금융권 대출 조달이 힘든데요. 사실 토지 가격도 시행사에서 서로들 경쟁하느라 올려놓은 거죠. 여기 토지 가격이 뛰니까 다른 데도 또 뛴 것이었습니다. 땅을 비싸게 거머쥐다 보니 무리하게 사업성을 맞추려고 초고가의 분양에 매달리고 있는데 분양이 어려워진 겁니다. 5억 얼마면 비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싼 거죠. 그죠? 땅 한 평이 5억이라니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고급주가 시장이 불확실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금융권에서 이제는 어려웠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장만 브릿지 연장이나 PF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담동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다고 봐서 만기 연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자체가 이제 뭐 100억대 뭐 30-40억 이상으로 받는 상품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국내 최고급 주거시장을 만든 청담동마저 찬바람이 불면서 시행사와 건설업계가 연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사에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땅 얼마 주고 산 거예요? 뭐 등기증명을 보시면 4,200억, 그래서 뭐 4,600억. 지금 2년째 달아가는데 이자와 불어나는 게 뭐 한 6천억 갖춰야 되죠. 그 이자 때문에 더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뭐 한 달에 뭐 제가 알기로는 한 50 매덕 되니까 2년이면 그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시세를 보통 시행사들이 자꾸 가격을 올려서 땅을 살려고 하니까 시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그때 시세가 그 프리마켓에서 3억에 내놨어요. 그리고 또 3억에 요 주위에 다 팔렸고. 여기 뭐 서로 하이엔드 짓는다고 서로를 달려들다 보니까 땅 주인분들이 아 이럴 때 기회다 싶어서 땅값을 막 올렸는데 부르는 대로 주고 산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저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우면 공매로 갈 거고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청담동은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땅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왜 안 나가냐면 분양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대주단 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대출 연장을 안 해주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이엔드 이 주거용이 지역이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 이제 첫째 이제 분양성이죠. 좋은 집을 지어서 뭐 300억씩 분양이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다고 보죠. 이 지역에서 땅 토지 거래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죠. 제가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제가 할 때는 그때는 상황이 좋았으니까 땅 구입하기가 바쁘게 분양이 됐으니까요. 올해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내년도 또 그럴 것 같고. 선생님 보시기엔 내년 후년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여기 청담동 지역 말고도 네. 강남역 부근, 논현동 뭐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공매로 나오거나 공사가 멈춘 곳이 있고 그쪽 지역은 또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가 청담동이 어려우면 강남은 전체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좀 안 좋죠. 청담동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 업무용 공간의 성지라고 불리는 여의도의 저조한 분양률로 인해 사업 실패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지금 강남역 부근에도 그렇고 저기 유엔사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초고가에 분양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던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인사 부지는 PF는 됐는데 분양 시점이 11월 말 12월 달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시행업계에서 느끼는 이 부동산의 체감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 좋습니다.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변해야지만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의 오피스 빌딩도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표영호 TV였습니다. 공매도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하니까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아주 급등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모처럼 2500선을 뚫고 다시 올라갔는데요. 자,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IMF 때보다 더 힘든 그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에서 10개월째 멈춰져 있죠.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6월부터 다시 올라갔습니다. 시중은행이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따라 오르는 거죠. 가계부채가 10월에만 2조 5천억 원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가계부채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를 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진 빚을 갚을 차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험하다 또는 위험하지 않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분이 10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면 이 빚은 사실 좀 과한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이재용 회장이 10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이건 뭐 전혀 위험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 얼마를 대출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계부채 위기 시에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하고 정부도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900조에 달하는데요.
여기는 단순한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할부와 같은 부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05%가 넘습니다. 미국은 74% 정도 되고요. 일본이 68%, 중국이 61%로 우리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1등은 필요 없고 그냥 3등 안에만 들어라 했는데 우리나라 빚이 세계 3등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2년도의 기준인데요. 23년 올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업데이트한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부채 비율이요 105%가 아니라 108%였습니다. 빚이 105만 원이 있나 108만 원이 있나 뭐 똑같은 거라서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GDP 대비 가계대출이 105%, 108% 이것보다 더 좀 심각한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2017년부터 늘어난 가계대출 빚의 속도가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입니다. 빚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 1위, 이제 빚의 양도 세계 1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 연체율도 2배나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말고도 기업부채도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죠.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의 비율이요 2017년에는 147%에서 22년 작년에는 173%로 자그마치 26.6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이래서 다들 우리가 지금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 데드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흑자가 난들 뭐 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실정입니다. 좀 전에 이 자료를 보신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은 왜 가계대출이 별로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금융위기 때 그 부채를 털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하면서 뒤로 미룬 것이라서 부채 비율이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자, 딱 이걸 정리하자면 시한폭탄을 계속 돌리고 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주담대가 왜 늘어날까요? 집값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어난 주택가격을 사람들이 못 사니까 이걸 또 대출 기간을 늘려주면서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원리금을 50년 갚는 것이 이게 대출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왠지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 보이니까 착시 현상을 주면서 대출의 양, 그러니까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좀 바짝 조였죠. 금융당국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개인들의 빚은 줄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경제 연구팀들은 한국이 가계부채로 인해서 언제 버블이 터질지 모른다 라고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데도 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의 양은 계속 늘어만 갈까요? 그건 아파트를 사놓으면 오른다 라고 하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 신념은 대한민국 국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자의 불구덩이로 뛰어들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저녁 퇴근길에 보면 여러분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식당이나 주점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가뜩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데요. 자영업자 대출도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 572조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700조로 늘어났죠. 그리고 22년 1분기, 작년 1분기에는 960조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1000조를 넘어서 1043조입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서 어렵고 코로나 끝나니까 또 경기 침체로 정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장사가 힘든 분들의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빚을 져도 장사가 잘 되면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겠지만 지금은요 주택대출에 나가는 이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지갑을 닫는 바람에 소비를 할 여력이 없으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더 장사가 안 되죠. 또 안 되는 데는 또 더 안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죠. 그게 왜 계속 올라가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물이 공실이더라도 상가 임대료는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공실을 그냥 두더라도 임대료는 내리지 않고 버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안 내려가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버티다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0년, 21년에 계속 지가가 오르니까 꼬마 빌딩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언제 그 건물을 내놓을지 타이밍을 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와중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만 30조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냈습니다.
건설 경기 나빠져서 미분양이 나고 또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어려워지는데 대출해준 은행권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위험합니까? 은행권이 위험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또 집값 폭등으로 집을 사려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택 구매자분들이 지금 더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부동산 PF 대출은 시중은행에서는 안 해주죠. 보통 증권사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저축은행에서 해줍니다. 지금 우리의 가계대출이 그야말로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라고들 합니다. 외신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가계대출 줄지 않습니다. 왜냐? 소득이 빚을 줄이는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계속 더 오른다. 더 오른다. 더 오른다. 사라. 사라. 대출해줄게. 사라.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갑자기 일본처럼 폭락을 하면요, 2020년, 21년, 22년 이럴 때 최고가에 사신 분들이 정말 위험해지고 또 그때 대출을 많이 얻어서 사신 분들은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집값이 여기서 꺼지지 않고 더 오르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의 주거가 힘들어지죠. 주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자, 부동산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얘가 어디로 가야 할지 참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법을 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외 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분들, 현업에 계신 분들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데드라인 넘어섰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라고요. 각성의 차원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표영호TV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리스크에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문 닫고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돈 빌리는 일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마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으니까요. 채권 발행마저도 사주는 주체가 없으니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22년 8월에는 법인 파상 신청 건수가 652건이었는데요. 23년 올해 8월에는 1034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60% 가까이 더 늘어났죠. 지금은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다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SK하이닉스의 위탁 생산 자회사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인데요. 무급 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고 또 김치냉장고의 대명사 딤체, 여러분 잘 아시죠? 딤체를 만든 위니아도 발행한 어음 2억 2천이 부도가 났습니다. 2억 2천만 부도난 게 아니죠. 이 탄탄한 기업에서 고작 2억 2천 어음을 못 막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하나 다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2억 2천 부도 바로 직전에 36억 원 그리고 또 3억 1천만 원 어음 부도 처리를 했으니까 10월 들어서만 세 번째 부도를 낸 겁니다. 여러분 집에 김치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딤체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카카오의 자회사도 기존 직원의 30%를 내보냈습니다. 기업의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갚을 능력도 참 요원합니다. 기업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채권과 대출금,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단기 차입금의 금리마저도 아주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단기 차입금을 살펴보니까요, 22년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564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6월까지만 보더라도 601조 원입니다. 대략 37조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6개월 만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데 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당장 공장을 돌리거나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데 이걸 급전을 빌려서 줘야 됩니다. 근데 급전을 빌리면 이자가 더 비싼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태산입니다. 진퇴양난이죠.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해줘야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는데 성장률이 더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기업이 영업을 통해서 버는 돈으로 이자 갚고 월급도 주고 공장 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거라서 지금 더 걱정입니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곳이 3,900곳이 넘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봤자 이자도 못 내니까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면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2의 IMF 때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체감하는 게 더 심각합니다. 자, IMF 때는요 외환이 없어서 위기였지만 지금은 금리 상승 그리고 부채 환산으로 인해서 제2의 IMF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대출금리 7%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이 금리로 돈을 빌려서 이 이상으로 이익을 내야 겨우 빚이라도 갚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대출 이자 7% 또는 10%의 이자를 내고 이익을 보는 기업의 대다수가요
부동산 개발 회사들입니다. 이익을 한 25%에서 어떤 사업지에서는 뭐 100%도 내는 게 바로 부동산 개발업이기 때문에 대출이자 7%, 10% 이런 정도는 뭐 빌려서 땅을 사서 개발들을 하죠. 그런데 요즘 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2020년 기준에 땅을 살 때요, 브릿지, 땅을 살 때 빌리는 돈을 말하죠. 브릿지 대출 이자가 한 3% 정도 안쪽이었습니다. 서울은 3%, 그리고 지방은 5%에서 한 6% 정도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분양이 잘 될 만한 땅은 금리도 좀 더 싸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경우도 땅 살 때 빌리는 브릿지론 이자가 역시 7% 수준입니다. 어떤 땅은 또 8%, 10%까지 올라가죠. 그렇게 고금리의 이자를 주고라도 땅을 사서 개발하는 이유, 왜 이렇게 고금리에도 땅을 사서 개발을 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왜 이익이 나느냐? 사람들이 빚을 내서 다 사주니까 이익이 납니다. 그렇게 다 사주니까 또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땅을 또 사서 개발을 할 때는 더 비싸게 분양을 하는데, 이 역시 또 다 사줍니다. 뭐 돈이 많아서 사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또 오른데, 여기는 더 이상 공급이 없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빚을 막 내서 막 다 사줍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진짜 무서운 건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할 정도의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에 방송 뉴스들에서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다, 실업자가 늘고 있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빚을 못 갚는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 IMF가 터졌습니다. 사실 그때 경제 성장률이 한 7% 정도 이상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도 전혀 낮지 않은 평균 정도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경고했던 그 당시 언론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쟤네들 호들갑 정말 많이 떤다 라고 우습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왔죠. 1994년과 95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한 9%를 기록했으니까 화랑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성장률이 한 7%대로 살짝 떨어진 것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문제는 성장률 감소가 수출액 감소, 대외 채무 폭증 이런 것이 맞물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구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빚을 내가면서 부동산 노래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때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과 같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MF 때요, 재계순위 30위 대기업 중에 11개 기업이 싸그리 다 갈려 나갔습니다. 대규모 실업, 대량의 부동산 매각, 금융불안,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진 고난을 우리가 겪으면서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실한 회사가 정리되면서 더 탄탄해졌습니다.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대한민국 국민성이 대단한 거죠. IMF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나이에 29살에 이 일을 겪어봤는데요, 그 당시 제가 길을 가는데 남자분은 한 10걸음 앞에 걸어가고 있고요, 여자분은 10걸음 뒤에 걸어가는데 남자분이 막 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합니다. 그 뒤에 아이의 손을 잡고 걷던 여성분은 그분의 부인인 것 같은데 같이 주저앉아서 막 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사실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이 워낙 서글프게 우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을 53세 이하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IMF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부동산에 더 용감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사람이든 매수하는 사람이든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더 용감합니다. 요즘 제가 여기저기 중소기업 그 오너분들과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긴급회의 중이다, 대책회의를 한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어떤 게 진짜 위기인지 아십니까? 위기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상황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야 라고 간과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위기는 우리들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끌족, 토건족 도와주느라고 부동산 빚더미에 정말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한 달 정도 연체되면요, 다음 달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는 더 연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체율이 갈수록 올라가는 거죠. 정말 이거 무섭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특히 영끌하시는 분들, 영끌하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 또는 누군가가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라고 꼬시는 분들, 정말 무섭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은 체감상으로 또는 지표상으로 IMF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물가 올라가는 속도는 전례 없는 수준이고요. 주변의 식당들을 보면 저녁에 피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고
주인분만 앉아 계시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 위기를 위기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 어쩌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찾아놔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내년이면 또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분양가는 자꾸 올라가죠. 여러분, 분양가 올라가게 그냥 놔두자고요. 우리가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공급보다 돈이 부족합니다. 표영호TV를 구독하시고 시청하신 여러분, 이 심각성 열혈 구독자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열혈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그냥 간과하다가 하는 사이에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